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사회과학 조사 방법론 강의에서 특강으로 설문 실험의 이해와 적용이라는 주제를 진행하게 된 조민혁이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가 아마 짧은 기간 동안 굉장히 이렇게 밀도 있는 수업들로 이루어진다고 들어서 아마 여러분께서 학습하시는 내용들이 많고 범위도 굉장히 방대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 설문 실험이라는 이 영역은 또 기존에 여러분이 듣던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분석 방법, 연구 방법이랑은 거리가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소 새로운 감이 있고 좀 낯설 수는 있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부터 시작돼서 이 실험 연구를 활용하는 그 사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참 유용하게 비단 학계뿐만이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흔히들 왜 이제 아마존 같은 데서 가장 빈번하게 하는 실험이 뭐냐면 A/B 테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마존이 디지털 플랫폼이잖아요. 그 웹사이트 안에서 소비자들이 어떤 그 화면에 더 능동적으로 반응하는가, 상품 페이지를 노출시킬 때에 어떻게 이 상품을 구성해야, 이미지와 이 광고 화면을 구성해야 더 많이 유입되는가를 이제 그 찾아내기 위해 요런 실험 방법을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실제로 가장 효과적으로 예측할 수 있고, 소비자의 행태를 예측할 수 있고,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제 많이들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알아두시면 앞으로도 좀 추후에 비단 실험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다른 실험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접하면서 그 실험을 통해 우리가 밝혀진 정보들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잘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마도 지금 이 사회과학 조사 방법론에서도 아마 이제 양적 연구들은 조금 이렇게 진행을 하실 거야. 김희준 교수님은 어떻게 그 커리큘럼을 짜셨는지 모르겠지만, 전통적인 통계 분석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회귀 분석이나 상관 분석부터 해서 표본 간의 그 정규성을 토대로 해서 표본 간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지를 판별하는 게 가장 기초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장 기초적인 그런 통계 분석에서 많이 활용하는 데이터가 설문조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 패널 조사라고 해서 뭐 고용노동부나 보건복지부 같은 데서 이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거나,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노약자를 대상으로 한 노령 패널, 아니면 우리 청년층의 일자리라든가, 아니면 진학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그 삶의 전반에 걸친 것들을 다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그런 자료들이 있거든요. 매년 그렇게. 우리 센서스 인구 총조사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런 그 광범위한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 설문조사를 시행하는데, 그 설문조사를 활용하는 분석 방법들이 가장 지배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회귀 분석이라든가 상관 분석 같은 것들도 대체로 이제 설문조사를 토대로 수집된 데이터에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이 설문조사가 가장 이제 지배적이지만, 저희가 이번에 살펴보는 건 실험 연구거든요. 실험 방법은 설문과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일단 어원부터 따져보자면, 설문은 이제
바라보다라는 뜻, 이 둘 다 라틴어를 어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서베이는 바라본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반면에 실험은 뭔가 시도하다, 경험하다, 직접 그러니까 바라보기만 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바라보는 것은 이제 멀리 떨어져서 관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뭔가 개입하지 않고. 그런데 실험은 그것과는 좀 더 거리가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직접 들어가서 직접 경험해보고 뭔가를 계속 시도해보고 우리는 이제 여기서는 뒤에서 이제 많이 조작한다, 매니플레이시라고 할 텐데 그 조작하는 것을 많이 시도하게 됩니다. 실험에서는. 그래서 아예 말에서부터 차이가 있는 용어고 이제 설문을 우리가 학술적으로 그 정의하자면 짧게 정의하면 여기 보이시는 대로 응답자로부터 특정 관심 변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 실험은 관심 변인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시작하는 고립된 형태의 과학적 절차이다.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서로 상호 배타적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설문과 실험이 서로 중복되지 않고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실험은 이 고립된 형태의 절차라는 부분이 좀 방점을 찍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설문은 이제 고립되어 있다기보다는 좀 열려 있죠. 더 많은 이 조사 대상자들을 수집하고 이들로부터 이제 정해진 변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그 정보를 추출하는 데 반해서 실험은 일정한 그 하나의 어떤 통제 집단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자연과학에서는 실험실을 구축하잖아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밖과 이렇게 외부 환경과는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그런 그 장소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이제 그걸 통제됐다 그러죠. 그 안에서 뭐 약물을 투입하든 뭐 어떤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실험도 이제 그런 고립되어 있는 하나의 경계를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설문에서 주로 활용하는 연구가 이제 기술적인 연구다. 여기서 기술은 디스크립션을 말하는 거죠. 디스크립티브한 연구를 말한다. 그러니까 현 상태가 어떤지를 그려볼 수 있는 거죠. 설문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뭐 보통 우리 횡단 연구라고 하잖아요. 그 횡단 연구란 게 뭐냐면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그 사과를 반으로 이렇게 절단하듯이 현재 시점에서 우리 대한민국 보통은 우리 국내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이니까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이 대한민국을 한번 횡단해 보자 이렇게 절단을 한번 해보고 그 절단면에 있는 모습들을 그려보는 거예요. 설문 연구라는 것이 그 절단면에서 어떤 집단은 특정한 패턴을 보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연령대에서는 뭔가 이제 다른 연령대와는 다른 행태를 보일 수도 있는 거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는 이렇게 기술할 수 있다, 묘사할 수 있다. 이 설문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활용되는데 연구에서는 실험에서는 이제 실험적 연구라고 실험에서 실험적 연구라는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하는 것을 넘어서는 걸 의미합니다. 단순히 현 상태를 이제 스케치하고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한번 자극을 줘보는 거죠. 실험적으로. 여기를 건드리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저기를 건드리면 뭐가 변화할 것인가? 이렇게 집단을 한번 나눠보고 또 그 집단 안에서도 변수를 또 바꿔보고 이런 게 자유롭게 그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실험 연구인데 이제 설문과는 그런 점에서 많이 다른 거죠. 설문은 그림을 그리는 것, 그 현 시점에서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고
실험은 한번 이렇게 바꿔 조작해 보는 것이다. 변수를. 그러니까 그 그림을 그리는 이를테면 정물화를 그린다 그러면 설문은 정물화 있는 그대로 이 화가가 개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림을 그리는 거면, 실험은 이제 그 안에 조금 이렇게 물건을 조금 바꿔보고, 응? 그 햇빛이 비추는 각도를 좀 바꿔보고, 아니면 좀 정물을 좀 더 추가한다거나 뺀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이럴 때에 이 풍경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직접 이제 그 화가가 개입할 수 있는 거죠. 실험 연구에서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고, 표본에서는 이제 설문을 우리가 보통은 이제 대규모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실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대규모의 표본을 구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실험은 돈이 좀 더 듭니다. 아무래도 이 단순히 관찰하는 거랑 실제로 개입해서 변수를 추가하고 새로운 그 실험의 장치를 만드는 데에는 아무래도 비용이 더 들거든요. 그리고 피험자들도 더 뭔가 해야 될 것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표본을 이렇게 대규모로 구축하기가 힘들고, 상대적으로, 그렇죠. 설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소규모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설문조사를 지배적으로 우리가 활용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라는 것은 사회과학, 우리 행정학뿐만이 아니라 경영, 경제 모든 곳에서 이제 사회과학 전반에서 설문조사를 많이 활용합니다. 근데 실험은 물리과학, 자연과학에서 활용한다. 우리 임상, 약물, 보건, 그렇죠. 그리고 하다못해 물리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죠. 물리적으로 반도체나 전기공학까지도 그 실험실 안에서 이루어지고 통제되는 환경에서, 그런 측면에서도 또 이제 차이가 벌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보통 사회과학 분야에서 설문을 활용하는데 물리과학에서 쓰는 실험을 지금 여기에 가져온다라는 것에서부터 조금 생경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설문 같은 경우에는 상관 분석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게 우리는 회귀 분석을 인과관계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합니다. 회귀 분석이 있고 상관 분석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귀 분석을 하면 이거는 인과관계고, 상관 분석은 이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우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쓰는 회귀 분석도 상관 분석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회귀 분석을 쓰는 그 데이터가, 그 자료가 설문조사잖아요. 그러니까 설문조사라는 것이 갖는 그런 엄밀성에서 조금, 과연 설문조사에서 이들이 하는 응답이 진실된 것인가, 그러니까 진실된 자료를 보여주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일단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왜냐면 그 설문조사가 아닌 경우, 우리가 키를 측정했을 때, 몸무게를 측정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뭔가 응답자의 의사나 그날의 정신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죠. 이 키나 몸무게는. 그 자연과학에서는 이제 키나 몸무게 같은 것들을 측정해서 직접 그 활용할 때에 좀 피험자의 그런 상태에 따른 응답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바로 활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연과학에서는 인과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키가, 아니면 몸무게가 성인병에 미치는 영향이라던가, 이거를 이제 깊게 파고 들어가면 몸무게가 당장 성인병을 유발한다라고는 할 수 없죠. 그런데 자연과학에서는 이제 몸무게가 아니라 그 안에 따른 인자들을, 유전 인자들을 찾아내서 특정한 유전 인자가 성인병을 유발한다
이것은 이제 원인과 결과로서 우리가 그 선언을 할 수 있는데, 사회과학에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수행한 이 회귀 분석을 가지고 이게 뭐 원인과 결과다. 그러니까 뭐 이 학생의 주변 환경이, 뭐 가정 환경이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높여준다. 가정 환경이 원인이고 학업 성취도가 결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맞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설문과 실험이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실험 연구는 이제 직접적으로 원인의 작용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과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설문은 우리 아까 기술적인 연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정도로는 이게 왜 이런 차이를 보이는지, 원인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 직접 그 그림 안에 들어가서 이 정물과 이 광도를 조절하고 각도를 바꾸고 함으로써 어떨 때에 이 그림이 완성되는지를, 완벽한 그 풍경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직접 조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예시로는 여기서 예시로 현장 연구라고 들고 있고, 이제 실험에서는 실험실에서 이루어지는 레보레토리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연구들을 우리가 실험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도전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설문에서 응답자에게 질문을 했을 때에 그에 대한 응답이 과연 진실된 응답인가,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자료 수집 방법도 다 다르고, 참 여러 차원에서 다른 방식입니다. 설문과 실험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알고 계셔야 되고, 넘어가서 이제 둘 다 양적 연구예요. 설문도 그렇고 실험도 그렇고 둘 다 양적 연구인데, 양적 연구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고려하는 타당성의 유형, 그러니까 이 연구의 설계가 과연 타당한가를 평가할 때에 네 가지가 보통 이야기됩니다. 통계 타당성, 구성 타당성, 그리고 외적 타당성, 내적 타당성, 이렇게 네 가지가 대표적인데, 그 외에도 타당성의 유형은 여러 가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통계 타당성은 이제 이 데이터를 구축하고 분석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과연 통계적인 기법이 적절하게 선정되었는가, 자료의 자료를 만드는 과정도 포함되는 거죠, 여기에서는. 그리고 구성 타당성은 이제 모델을 갖추고 있는 하나의 요소들이 모두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 부분들은 이제 연구자가 연구를 설계할 때에 있어서 주의를 많이 기울이면 그럼 충분히 타당성을 갖출 수 있는 요소들이거든요. 이 두 가지는. 그런데 이 뒤에 있는 외적 타당성과 내적 타당성이 가장 문제인 게, 외적 타당성은 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나. 그러니까 설문조사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 클래스 안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100명가량이니까 100명 정도의 설문조사를 했으면 이 결과를 대한민국 전체 전 국민에게 적용할 수 있는가가 외적 타당성입니다. 그러니까 적용할 수 있는 정도의 데이터라면 외적 타당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숫자가 10명 남짓이라든가,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 1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대한민국 모두가 이렇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보기에도 10명보다는 20명이 낫고
20명보다는 30명이 낫고 100명, 200명, 1000명까지 가면 훨씬 더 하기에 적절하겠죠. 일반화할 수 있겠죠.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다면 그 결과는 이제 아마 우리 대선이나 총선할 때에 그 출구조사 하잖아요. 출구조사 숫자 보시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100명 단위예요.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100명 단위로 해서 그들이 뽑은 후보의 결과를 가지고 이제 최종 결과 우리 전체 국민의 선택을 예측하잖아요. 근데 거의 신뢰도 99% 이렇게 가니까 그 외적 타당성은 숫자가 많을수록 타당하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연구의 주제가 그 전 국민을 모집단으로 하는 게 아니면 그 숫자가 전 국민 수준으로 올라갈 필요는 없는 거죠. 뭐 모집단이 단순히 성균관대학교 학생이다. 그러면 여러분 반에 있는 지금 같은 수업 듣는 분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외적 타당성을 갖출 수 있는 거죠. 혹은 단순히 숫자가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닌 게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면 그렇죠. 노년층의 뭐 보건복지에 관한 노령층 요양, 보험 이런 부분들, 연금 이런 연구들을 할 때는 그냥 숫자만 늘리면 되는 게 아니고 노년층을 대상으로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숫자 늘린다고 청년층, 장년층을 추가한다고 해서 그 외적 타당성을 갖추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적 타당성은 이제 연구가 의도한 변수들을 충분히 이 설문 안에서 포함하고 있는가, 연구 주제가 밝히고자 하는 것을 설문조사가 반영하고 있는가. 여러분 학업 성취도를 이제 중요한 변수로 측정을 하고 싶은데 설문에서는 학업 성취도가 아니라 다른 조금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고 있다. 뭐가 있을까요? 학업 만족도라든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수업에 대한 만족도.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이 수업을 만족하십니까? 1점부터 5점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측정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연구 주제와 좀 벗어나는 거죠. 연구 주제는 이 학생이 얼마나 이 학업적인 성취를 이뤘는가, 이 현 시점에서 그것을 측정하고 싶었는데 이 변수는 그것과는 좀 다른 개념을 측정하고 있더라. 그러면 이제 내적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이게 외적 타당성과 내적 타당성이 서로 상충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내적 타당성은 얼마나 원하는 개념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인 거고, 외적 타당성은 얼마나 일반화할 수 있는가인 건데, 왜 이게 상충관계냐면 두 가지 모두 비용이 소요됩니다. 시간과 돈이 소요돼요. 외적 타당성은 사람 표본을 더 늘려야 되니까 그 비용과 시간인 거고, 내적 타당성은 문항을 더 다양화한다거나 아니면 문항을 더 개념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길게 늘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응답자나 피험자가 이걸 소화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들고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죠. 이 시간도 비용이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 설문조사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설문이 길어질수록 응답은 거짓되거든요. 진실된 응답을 기대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보상을 더 많이 해줘야죠. 그렇죠? 돈을 더 많이 주고 뭔가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건데 시간과 비용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외적 타당성도 높이고 내적 타당성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물론 돈이 무한정 있다면 표본을 많이 구성하고 그다음에 문항도 많이 늘려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문항이 길게 늘어뜨리면 막 30분, 1시간 동안 걸리는 설문조사도 있겠죠. 여러분들 그런 거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1시간짜리 설문조사에 응할 수 있는 응답자를 찾으려면 1시간만큼에 해당되는 보상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 최소한도로 그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알바하는 것보다는 더 줄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돈이 많이 드는 거고. 그래서 연구자들이 이 두 가지, 외적 타당성과 내적 타당성 두 가지를 상충관계에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본을 줄이거나 문항을 줄이거나 그렇게 되는데, 설문조사는 일반적으로 외적 타당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배포할 수 있잖아요. 그 종이로, 옛날에는 종이로 배포했는데 지금은 그냥 링크 하나만 보내면 되잖아요. 카톡으로 전달해도 되고 메일로 보내도 되고, 링크 하나 보내면 바로 표본들이 다 이렇게 들어와서 접속해서 응답할 수 있으니까 이 표본을 늘리기에는 아주 편리합니다. 그런데 내적 타당성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연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 개념을 정확히 측정해서 반영하기가 아주 어렵다. 일단 뭐 텍스트의 형태로 제한되어 있고, 그 텍스트도 아주 그 질문이 이제 하나의 개념에 해당되는 하나의 질문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일관된 질문들을 제시하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내적 타당성이 상대적으로는 낮다. 그 외적 타당성보다. 반대로 실험 연구는 내적 타당성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구자가 원하는 그 개념, 연구자가 궁금한 것들을 직접 이 실험에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직접 진짜 원하는 거. 학업 성취도가 만약에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 학생들을 불러 모아서 이들에게 시험을 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들이 만약에 고등학생이다. 고등학교 1, 2학년이면은 그 학년에 맞는 수준의 그 문제지를 실제로 주고 그걸 풀게 하면 되죠. 거기서 획득한 점수가 곧 그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문에서는 이런 식으로는 못하니까, 설문에서는 이제 그 학업 성취도를 측정할 때에 나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학업이 더 증진됐다. 내 학업 성취도가, 내 능력이, 뭐, 내 학습 수준이 더 올라갔다. 이런 수준으로 측정하겠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그 직접 불러 모아서 시험을 치르게 하는 거랑은 비교가 안 되겠죠. 그 타당도가. 그러니까 연구자가 진짜로 원하는 것을 측정하는 데에는 실험 연구가 가장 적합한데, 문제는 외적 타당성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이제 불러 모아서 시험 문제를 풀게끔 하는 거에는 얼마나 많은 돈이 들겠어요. 학생들을 섭외해야 되고 문제를 만들어야 되고, 그 이들을 이제 통제된 환경에서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고 직접 자기의 그 학습한 그 내용에 의존해서 풀게끔 하려면은 통제된 그 실험 환경을 만들어야죠. 그 강의실이라든가 교실을 대여해서, 생각만 해도 벌써 지금 다 돈이죠. 그죠? 설문조사는 그냥 우리가 구글 폼으로 설문조사 만들어서 링크만 그냥 전달하면 되는데, 그런 차이가 있다. 두 가지가, 설문은 외적 타당성에서 유리한데 실험은 내적 타당성에서 유리하더라.